한국이 78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올라간 눈 위 시상대에 도전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웃었고 세계는 빙상만 하던 나라가 무슨 눈 위 종목이냐며 무모한 도박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한 조용한 큰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밀라노 겨울 하늘 아래 얼음판과 눈 위에서 태극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유럽의 모든 계산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움켜쥔 건 노르웨이와 독일조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위치였습니다. 빙상만 잘한다며 얕보던 한국. 이제는 한국을 빼놓고는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판도를 크게 뒤흔든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제 휴대전화가 불났습니다. 베를린, 오슬로, 암스테르담에서 연달아 왔죠. 독일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보고서가 틀렸습니까? 노르웨이 해설자가 추궁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덜란드 분석가가 따졌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평소라면 바로 논리로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속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7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눈 위 종목 금메달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슈타인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22년간 자문을 해온 스포츠 분석가죠. 평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만 각국을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바로 48시간 전 밀라노 포럼 연단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눈 위 종목에서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럽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한국이 빙상,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강한 건 인정합니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말이죠. 하지만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설상 종목은 다릅니다. 100년의 역사가 쌓여야 가능한 영역이죠. 포럼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눈 위에서 금메달 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변 수준입니다. 그 말이 48시간 만에 저를 향한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경기장 미디어 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죠. 대한민국, 눈 위에서 첫 금메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78년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눈 위에서 애국가가 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그 역사가 뒤집혔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이변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쟁자들이 실수했는지 하나하나 뜯어봤죠. 그렇게 해서라도 제 논리를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수표는 냉정했습니다. 최가온의 기술 구성은 이번 대회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실수는 없었죠. 착지는 깨끗했습니다. 이건 심판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승부로 따낸 금메달이었죠. 최근 몇 년간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의 세계 대회 기록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곡선이 있었습니다. 완만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선이었죠. 저는 그동안 그걸 기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눈 위에서 첫 금메달이 터진 바로 그날, 그 곡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옆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빙상 특화 국가. 설상 종목은 구조적 한계. 22년 경력으로 쌓아 올린 확신이었죠. 그런데 78년의 공백이 그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적,
이변, 돌발적 성공. 그런 단어들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마이클,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화면 속 시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죠. 대부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건 설명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제가 써왔던 모든 보고서의 전제가 이 한 장의 기록 앞에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에도 데이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78년 만에 오른 그 자리가 제 22년 경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노트북 화면만 켜져 있었죠. 최가온 선수의 경기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22년 경력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죠. 영상을 0.5배 속도로 돌려봤습니다. 바람이 도왔는지, 심판이 점수를 후하게 줬는지, 상대 선수가 실수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죠. 이건 운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10번 넘게 본 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공중에서 3바퀴 돌고 내려오는 착지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기술 난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심판들이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줄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연기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그때 노트북 구석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이상호 은메달 확정.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프파이프 금메달 소식이 들린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이번엔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이라는 겁니까? 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금메달 하나는 돌연변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또 메달이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천재 한 명의 힘이 아닙니다. 급하게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 팀의 최근 4년간 기록을 펼쳤죠. 제 데이터베이스 구석에 처박혀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뉴질랜드 눈밭에서, 겨울에는 스위스 산악지대에서 훈련하고 있었죠. 유럽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도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얼음판에서만 강하다고 떠들고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또 속보가 왔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3번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개입니까? 설상에서만 벌써 메달 3개입니다. 78년 동안 없던 일이 사흘 사이에 연달아 터진 겁니다. 노트북에 한국의 최근 5년 설상 기록을 띄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설상 메달 없음. 2026년 밀라노, 사흘 만에 3개. 이건 상승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포츠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선수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금메달을 따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메달이 쏟아지는 건 다른 문제죠. 이건 시스템입니다. 준비된 구조입니다. 빙상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가 또 메달을 땄더군요. 통산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새로운 이름들이었습니다. 김길리, 임종원.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죠. 빙상만이 아니다. 얼음 위에서도 강하고 이제 눈 위에서도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정했던 빙상 특화 국가라는 표현이 흔들렸죠. 책상 위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로 설상 종목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결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설상에서 메달 3개가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유럽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메달 분포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축소할 수 없다. 1개는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는 운이라고 우길 수도 있죠. 하지만 3개는 다릅니다. 3개는 패턴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 저 멀리 경기장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한국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 메달 3개, 빙상 세대 교체, 꾸준한 상승 곡선. 이건 단발성 기적이 아니다.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눈이 종목을 한 번의 기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설상에서 메달 3개가 쏟아진 뒤 저는 자연스럽게 빙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분석해온 분야였죠. 한국이 진짜 강한 건 얼음판이니까요. 설상은 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빙상은 다르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 분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국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임종원, 서휘민.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최민정은 이미 통산 6번째 메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선수들이었습니다. 김길리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이미 동메달을 땄고 임종원은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신예였습니다. 세대가 겹쳐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베테랑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중견과 신예가 이미 올라와 있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가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초반 선두를 잡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뒤를 바짝 쫓았죠. 10바퀴가 지났을 때 네덜란드가 중국과 충돌하며 탈락했습니다. 전통 강호가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에이스 폰타나도 마지막 주자로 나섰죠. 1바퀴 반을 남기고 최민정이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폰타나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선수 4명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최민정은 링크 위에 주저앉았죠. 김길리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정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있었고 임종원이 있었고 서휘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지치면 다음 사람이 받쳐줬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노트북에 한국 빙상 선수 명단을 출생 연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최민정 29세, 김길리 24세, 임종원 22세. 세대가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뒷세대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제가 자주 보던 공백기가 없었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몇 년 동안 성적이 떨어지는 패턴을 수없이 봐왔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빙상 인터뷰 내용을 몇 개 찾아 읽어봤습니다. 선수들은 입을 모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도 다음 훈련을 먼저 언급했죠. 개인 성취보다 팀 전체 흐름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 이 표현은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만 맞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빙상에서조차 한 종목에만 기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까지 폭이 넓어지고 있었죠. 여기에 눈위 종목까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빙상과 설상을 함께 바라본 그래프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고 눈 위에서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깊이, 다른 한쪽은 넓이였습니다. 깊이와 넓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독일조차 모든 종목에서 그런 균형을 유지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어려운 길의 초입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 세대의 나라가 아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자존심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단일 스타 국가라는 표현을 지우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숫자들은 조용하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빙상 특화 국가라고만 부르기에는 이제 근거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빙상에서 한국의 세대 구조를 확인한 뒤 저는 유럽 강호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제가 평생 분석해온 전통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중국과 충돌하며 그대로 탈락한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팀이 예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해설위원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그는 여유만만했죠. 한국은 세대 교체 중이라 예전만 못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빠진 자리를 한국이 그대로 채웠습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승날 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홈 경기였죠. 경기장 관중석은 이탈리아 국기로 가득했습니다. 응원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죠. 이탈리아 에이스 폰타나가 링크에 들어서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로 리듬을 맞췄죠. 30바퀴를 넘어서도 이탈리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민정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폰타나도 이탈리아 마지막 주자로 나섰죠. 한 바퀴 반을 남기고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폰타나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만 명 관중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함성도 사라졌죠. 오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만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 확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이탈리아 관중 앞에서 이탈리아 에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동계 스포츠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복도에서 유럽 전문가들과 마주쳤습니다. 독일 코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설자는 한숨을 쉬었죠. 이탈리아 분석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면 승부로 이긴 겁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근 10년 메달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모든 선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그래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내려가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대 구조였습니다. 유럽은 베테랑과 신예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대가 겹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개별 천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유럽이 중심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특정 종목에서만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이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종목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도 강하고 눈 위에서도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충돌로 탈락하고 홈에서 패배하고 관중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유럽 전문가 전체가 한국을 잘못 봤던 겁니다. 한국을 변방 국가로 봤습니다. 빙상 한쪽 구석에서만 강한 나라로 단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틀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충돌, 이탈리아 관중의 침묵,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 질서가 흔들리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닌지 확실히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평생 믿어온 무기를 꺼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노트북에 한국의 최근 15년 동계 올림픽 기록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밴쿠버부터 밀라노까지 4번의 대회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죠.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메달 분포였습니다. 밴쿠버 때 한국은 총 6개 메달을 땄습니다. 그중 5개가 쇼트트랙이었죠. 평창 때는 17개 메달 중 10개가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완전한 편중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12개 메달 중 쇼트트랙은 5개였습니다. 나머지는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에 골고루 퍼져 있었죠. 비율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종목 집중도가 80%에서 40%로 떨어진 겁니다. 편중에서 분산으로. 이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변화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분산이었죠.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세대 구조였습니다. 평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중 절반이 밀라노에서도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최민정, 이준석, 김아랑. 베테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동시에 새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길리, 임종원, 서휘민. 신예들이 메달을 따내고 있었죠. 공백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럽 강호들이 겪는 단절이 한국에는 보이지 않았죠. 세 번째로 확인한 건 실패 후 회복력이었습니다. 김길리는 혼성 계주에서 탈락했습니다. 나흘 뒤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죠. 차준환은 피겨에서 0.98점 차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팀 이벤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실패해도 다음 경기를 준비했죠. 이건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흡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메달 분산, 세대 연속성, 회복 탄성.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독일도 메달은 많지만 특정 종목에 편중돼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대 연속성이 있지만 종목 폭이 좁죠. 네덜란드는 빙상 강국이지만 설상에서는 전멸입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서서히 줄어드는 굵은 선, 한국은 서서히 굵어지는 가느다란 선. 두 선이 언젠가 만나게 될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빙상과 설상 그래프였습니다. 독일은 설상에서 강하지만 빙상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반대죠. 그런데 한국은 두 개의 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역사상 빙상 강국이 설상까지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가 유일하죠. 한국이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3년에 제가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동계 스포츠 구조는 쇼트트랙 의존도가 높아 종목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 이 문장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다른 문장도 찾았습니다. 설상 종목 투자 대비 성과가 낮아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다. 이 문장에도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설상에서 금운동 3개가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점점 빨간 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나를 압박하고 있다.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우연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늘 구조와 패턴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구조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계 스포츠 전반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국가는 개인 천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사라져도 다음 선수가 나옵니다. 한 종목이 약해져도 다른 종목이 받쳐줍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들이 시스템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죠. 하지만 밀라노에서 제가 본 건 시스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목 강국이 아니다. 구조 강국으로 전환 중이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22년 경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분석 틀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분석가의 자세니까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봤습니다. 데이터로 한국의 구조를 확인한 뒤에도 저는 마지막 저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스템 국가라면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지배는 아니다. 한국도 실패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넘어지는 순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피겜 남자 싱글이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4위. 동메달과의 차이는 고작 0.98점이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다. 두 번째가 혼성 계주였습니다. 김길리가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와 접촉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링크 바깥으로 밀려나며 그대로 탈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한국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이 제 논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실패 그 이후였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0.98점 차로 메달을 놓쳤으니 억울해할 법도 했죠.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다음날 팀 이벤트에서 그는 자신의 최고 점수에 근접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실망감이 경기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죠. 김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개인전에서 만회하겠습니다. 나흘 뒤
그녀는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거 한국 선수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엔 실패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며 울었죠. 금메달을 못 따면 실패한 올림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달 색깔보다 자신의 연기에 집중했죠. 태도가 바뀌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바뀐 겁니다. 저는 독일 선수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낸 독일 선수들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통 강국 독일조차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한국보다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더 찾아 읽어봤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과정, 팀, 준비, 다음.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교육된 태도였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태도였습니다. 회복 탄성. 제가 새로 적은 단어였습니다. 한국은 고무공 같았습니다. 바닥에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건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문화는 쉽게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제 보고서의 약점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실수 하나에 무너질 때 한국 선수들은 털고 일어났습니다. 단기 성과형 국가에서 지속 가능형 국가로 바뀐 겁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메달 숫자만 셌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바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금메달 몇 개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시스템, 넘어져도 일어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도 0.98점 차 실패도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지배는 아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진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진 뒤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인정하는 건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문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최민정이 폰타나를 추월하는 장면, 이탈리아 관중 2만 명이 순식간에 입을 다무는 장면. 얼음판 위에 한국 동계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빙상 기술, 설상 확장, 세대 연속성, 회복 탄성. 제가 며칠 동안 따로따로 보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과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은 한때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문장이었죠. 저는 조용히 삭제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계 스포츠 시스템 국가로 전환을 완료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설상 종목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설상에서 금운동 3개가 나온 지금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명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상 종목 다종목 메달은 장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의 결과다. 한 줄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에 취약하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개인전 동메달을 딴 김길리 0.98점 차로 메달을 놓치고도 다음 날 침착하게 연기한 차준환이 떠올랐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실패 후 회복 탄성이 뛰어나며 과정 중심의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몇 줄만 바꿨을 뿐인데 보고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기 돌풍으로 보던 시선이 준비된 시스템 국가를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한국은 빙상 특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장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목 강국이 아니다. 구조 강국이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이 제 22년 경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재평가 보고서. 이제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인정한 겁니다. 남은 건 세상에 이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기자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독일 기자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내 예측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빙상 국가가 아닙니다. 노르웨이 해설자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조적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자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정말입니까? 당신이 한국을 재평가한다는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정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 계정에 공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 대한 내 오랜 정의를 폐기한다. 한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이 바뀌었다. 글이 올라가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댓글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 자체였죠. 창밖을 보니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체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눈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오늘 그 평가를 공식적으로 수정한다. 이제 한국은 종목을 통해 기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조로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한국의 이름이 적힌 자리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유럽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미디어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전 한국은 구조적으로 설상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주변 독일과 노르웨이 동료들이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새로운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메달 분포가 바뀌었습니다. 쇼트트랙 집중도가 8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약화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까지 종목이 넓어졌죠. 둘째, 세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최민정 같은 베테랑이 여전히 정점에 있지만
김길리와 임종원이 이미 메달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올라와 있었죠. 유럽 강호들이 겪는 공백기가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셋째, 회복 탄성이 증명됐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개인전 동메달 0.98점 차 실패 후 다음 날 최선 연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영토 확장이 성공했습니다. 빙상에서 시작해 설상까지 정복했습니다. 78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눈 위 시상대에 태극기가 3번이나 올랐습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독일도, 노르웨이도, 네덜란드도 4가지를 모두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종목 강국이 아니다. 시스템 강국이다. 다음 줄에 이어서 썼습니다. 빙상 특화 국가에서 동계 종합 강국으로 체급 이동이 완료됐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 강자가 아니다. 글로벌 동계 스포츠 강국이다. 이 한 줄이 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각국 동계 스포츠 연맹에도 보냈죠. 이제 이 평가는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국제회의실에 유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코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해설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분석가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홈에서 패배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공개 선언이 유럽 전문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변방으로 보던 시선이 무너지고 있었죠. 폐막식에서 태극기가 입장했습니다. 최민정과 최가온이 나란히 기수로 서 있었습니다. 빙상의 전설과 설상의 미래가 함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야말로 한국 동계 스포츠의 현주소였습니다. 과거에는 김연아 혼자였습니다. 이상화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세대가 길을 열면 뒷세대가 그 길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체급이 바뀐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빙상 강국에서 종합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체질 자체를 바꾼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100년 넘게 유럽이 지배해온 동계 스포츠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변방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와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밀라노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8년 만에 눈 위에서 울린 애국가, 이탈리아 관중을 침묵시킨 질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겁니다. 저는 마이클 슈타인입니다.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 밀라노에서 저는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위대한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어서 분석가로서 영광이었습니다. 78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짜 강국의 이름입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유럽이 고개 숙였습니다. 한국의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유럽 전문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